비즈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에 따른 금융 불균형 현상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기업들의 사기 진작에 직접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와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을 해서 10만 7천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도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한번 오늘 이슈톡톡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 입장이 정말 변한 걸까요? 변했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칠까요? 오늘 집중 분석해서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입장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총재 입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정부 일부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압박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즉각 이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한정 기자입니다. 올해 첫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쌓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 불균형 누증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늘었습니다. 중국과 홍콩 다음으로 큰 폭이지만 이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크게 낮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뜻인데 이유는 저금리 영향이 큽니다. 이 총재가 이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안한 금융시장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원 넘게 급등하면서 1,130원대로 올랐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중립기준금리까지 여유가 있다고 말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게 원인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도 압박 요인입니다.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는데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금융시장에서는 이달과 다음 달 2번 남아있는 금통위에서 한 번쯤 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의 지난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4주 연속, 즉 한 달 내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대책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취재 전개로 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얼마나 증가폭이 줄어든 겁니까?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된 건데요. 먼저 강남 4구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5%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송파구가 0.07%, 강남구가 0.04%, 서초구는 0.01%를 기록했습니다. 용산구도 지난주 0.1%에서 이번 주 0.03%로 둔화됐고 특히 지난 8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는 이번 주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일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0.05%에서 0.03%로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0.09%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과천시, 또 광명시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평택시의 경우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전국의 개인 임대 사업자들 가운데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6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32만 명을 넘었는데 최대 주택 등록자는 부산에 사는 60대 A씨로 604채를 보유했습니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6,000여 건, 액수로는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재산별로는 금융자산이 6,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살리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방문을 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민간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스마트시티 등 이른바 신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10만 7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축구장 8개 크기의 이 공장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전용 생산 라인으로 내년부터는 5세대 96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 신제품의 핵심 부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SK하이닉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사회적 공헌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주 공장 현장에서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125조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해 10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 7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대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조금 늘었고 손해율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금융감독은 올해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개인 실손보험 계약 수가 3,396만 건으로 1년 전보다 지난해 말보다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약 600억 달러로 전 세계 100대 브랜드 가운데 6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브랜드 가치 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6위,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6%가 늘어난 59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 국제 아트 페어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7번째 맞는 오늘 이번 행사에는 24개 나라에서 회화, 조각, 설치 작품 등 모두 3천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뉴욕의 3대 화랑으로 꼽히는 페이스 갤러리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80억 원 상당의 추상화를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그 동시대 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작품을 뭐 구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도 와서 정말 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페어는 정말 이 거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출액인데 올해 끝내봐야 알겠지만 저희 소망은 이제 300억대 이상의 그런 매출이 올랐으면 하는 거고요. 이번 한국국제아트페어 2018 행사는 오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슈톡톡에서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최저임금 차별화 가능한가? 또 하나는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 주제인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최저임금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사실은 최저임금 차등화 얘기, 물론 차등화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별 또는 업종별 차등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용자 측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거긴 한데 일단 지역별 차등화 얘기를 김동연 부총리가 꺼내 들었거든요. 무슨 의미로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그런 얘기죠. 그 생활비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친척 중에도 이 지방 소도시에서 소위 우리가 연쇄점이라고 하는 작은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거기에서는 서울보다 생활비가 훨씬 덜 듭니다. 덜 드는데 사실 매출도 서울에 비해 훨씬 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얘기 나오고 뭐 52시간 얘기 나오고 할 때 당장 지방에서는 서울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주는 수준의 임금을 지방에서 맞추기가 어렵다. 동네별로 사정이 다르고 사실상 뭐 서울시의 생활임금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용하는 그 생활비하고 그 지방 소도시가 좀 다르지 않느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좀 김동연 부총리가 했던 내용을 쭉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뒤에다 또 전제를 깐 거 보면 김동연 부총리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동연 부총리가 뒤에다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붙인 이유는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안팎으로 우군이 많지 않아요. 그 안쪽으로 보면 오늘 당장 그 여당에서도 여당 원내대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거 부작용이 더 클 거다.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는 워낙에 일일 생활권이고 땅이 좁기 때문에 노동력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고 또 근로자들 그리고 노조들은 일단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 소위 결속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본인도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뭐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좀 거꾸로 다시 한번 가보죠. 사용자 측에서 그동안에 이거를 특히 이제 그 편의점 업주 분들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측에서 이거를 그동안 요구해왔던 물론 뭐 지역별 차등화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화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 묶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랬던 주장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업종별로 보면 이 최저임금 미달률이라는 게 조사가 되거든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렇게 소위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동네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을 중심으로 보자면 한 최저임금의 한 70% 정도 지금 미달률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간에 이걸 한 번에 100%까지 메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달률이 높았던 데에서는 우리가 그 지금 우등생이 아닌데 네. 단시간에 성적을 뭐 1, 2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힘들다. 그냥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로가 이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잖아요. 이 임금을 제대로 그렇죠. 주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현장의 현실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부총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부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예전에 황희정선처럼 네 말도 옳아. 그래 네 말도 옳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긴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또 강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또 쉽지 않은 자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차등화 문제가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제 오늘 얘기가 된 거는 아니라더군요. 지난번에 우리 최저임금 논란 얘기할 때도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된다. 뭐 업종이든 지역이든 얘기는 해왔는데 대부분 좀 그동안에 그냥 크게 의미 없이 이게 되다가 이번에 이게 상당히 좀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한 것처럼 최근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린 게 좀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외국에서 이게 하고 있는 데들이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꽤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뭐 미국, 일본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좀 경제력도 크고 뭐, 그리고 그렇죠. 땅덩어리도 넓기는 한데 이제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동네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수준 그리고 시장의 규모 이런 게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업종별로도 업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보복이 있었다 할 때 뭐 관광이나 이런 쪽은 직격탄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쪽은 우리는 지금 어려워서 그 수준에 맞추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각 업종별로 그 업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인데 사실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매년 정할 때 의례적으로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던져보는 그런 이슈였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다른 때하고 온도가 좀 달랐던 것이 한계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올해와 내년에 이 정도로 단번에 많이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여기까지 차있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외국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접근했을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까 뭐 그 노동계 쪽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아까 총리가 얘기했던 것도 뭐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인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서울은 뭐 시간당 10,000원인데 제주 뭐 이를테면 어디 전라남도 뭐 광주는 시간당 5,000원이다 그러면 광주 사람들 다 서울 올라오지 않겠니?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장업자들이 만약에 폐업을 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쪽이 굉장히 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고용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적으로 저는 이제 어제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커피숍을 한번 가보고 몇 군데 자영업자들이 운영한 작은 가게를 들렸는데 다 사장님 혼자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주말에 휴일에는. 예, 휴일인데 그러니까 휴일 수당을 또 챙겨줘야 하고 그렇죠. 휴일에 사람을 쓰는 게 버겁다 보니까 줄이 그래서 뭐 손님이 몇 명 없는데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런 상황 보면 분명히 저기에 예전 같으면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은 같이 있었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글쎄요. 이게 좀 근본적인 철학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은 더 올라가야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만 올려야 한다와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요.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글쎄요. 최저임금이 그 지역별로 차등을 했을 때 일일 생활권이니까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뒤집어서 어떤 생각을 또 해봤냐면 사람을 못 구하면 시장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임금을 올리겠죠. 지금도 동대문이나 을지로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식당에서는 절대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줘서는 식당에서 사람들이 근무하시는 안 오죠. 분들 예, 구할 수 예,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 고려하면 임금을 적게 줄 때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런데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동네에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힘든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져 그렇대요. 있는데 예. 대부분의 편의점이 그 더 준다면서요. 이상으로 예.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일본은 지금 뭡니까 엔저 때문에 경기가 좀 좋은 상황이고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보니까 좀 그런 여지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은 더 받고 덜 받고 싶어도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럼 이 문제를 꼭 최저임금을 차등하냐 마냐 여부를 떠나서 결국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구조적인 어떤 그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고용 위기 문제라 등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얽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 내년 최저임금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좀 뭐랄까 유예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좀 다른 어떤 완충법, 완충 어떤 방식 이런 게 이제 한번 논의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내년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예. 가역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정해놓은 것이고 내년은 그대로 가는 것인데 다만 그 완충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게 정부 생각이거든요. 소위 버퍼를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을 올릴 때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의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우리가 속도이든 방식이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부터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분들도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진작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어야 하지 않을까. 뒤늦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라는 분들이라면 버티겠죠. 이게 생계 끝단이라고 마지막 종점이라고 생각하면 버틸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해 하면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중간점에 있는 임계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폐업적으로 또 마음을 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 뭔가 좀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자신의 일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여건,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금액 얼마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지원 그런 어떤 방안도 좀 있지 않았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참 문득 해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택시 얘기 좀 해보죠. 택시 아마 우리 박평론가님은 일 때문이라도 참 많이 타실 텐데 1,000원 또 올린다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반갑진 않죠. 근데 네. 업계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지금 기본 요금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3,000원을 4,000원으로 올리고요. 그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도 11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합니다. 1,000원 기본요금 인상 올리면 3,000원에서 1,000원이니까 대략 33% 정도 되는 거니까 적은 인상률은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1,000원이라는 요금을 그러니까 기본요금 인상액을 1,000원으로 결정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네요. 관련 기사들 보면 갑론을박이 한창이에요.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로 가처분 소득이 지금 뾰족하게 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반면에 택시 업계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동결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펴니다만 5년 만이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 손님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거를 올리기로 물론 사실은 택시요금 인상 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기사를 한번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올릴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은 돼 있다. 서울시의 입장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우리 택시기사분들의 어떤 소득 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도 꽤 많이 오른 데다가 서울시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서울시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려하면 충분히 올릴 만한 유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글쎄 기사분들도 그렇게 다들 달가워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택시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보면은 택시 기사분들은 자기 소득이 올라가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손님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단기적으로 있지만 항상 단기적으로는 줄었다가 늘어났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갔으니까요. 근데 왜 택시 기사분들이 이 택시 요금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야 됩니까? 제가 오늘 마침 여기 스튜디오에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면서 여쭤봤더니
보통 이제 택시 요금이 올라가면 한 반년 정도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여파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당장 산업금을 올려서 내기가 어려울 테니까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겠다. 이게 사측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손님이 떨어지는데 유예를 해주면 이제 소득이 약간 늘어나나 보다 할 때 산업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죠. 그렇다면 이 똑같은 기사분들 거네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쥐게 되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손님들은 요금 올랐는데 뭐 기사님들 좋으시겠어요. 내지는 복리후생 좋아지셨겠는데 왜 서비스는 그대로입니까? 이런 타박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산학금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산학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하루에 일정 금액을 택시 회사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인 택시 네. 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이렇게 내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오르면은 택시 요금이 인상이 돼서 택시 기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는 게 별반 나아진 게 없다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할 때는 좋을 게 없는 일인데 근데 서울시 얘기하고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기사들의 뭐 소득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른 거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있으니 그래서 택시 요금을 인상해서 그거를 맞춰주겠다라는 의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시 주장은 그겁니다. 큰 그림 보자. 큰 그림을 보면 당장은 소득이 좀 타격이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뭐 5년 평균, 6년 평균 이렇게 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도. 그래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그 사실은 매년 그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꾸준히 나왔던 얘기고 이게 실제로 인상으로 이어질 때 서비스가 동반해서 개선이 돼야 글쎄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고 이걸 설득해서 택시업계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2013년에도 이 택시요금이 올라갈 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또렷하게 나거든요. 그때 서울시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기본요금이 올라가고 택시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 승차 거부 같은 그런 일들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거다. 왜냐하면 기사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상황이 나중에 피부에 와닿게 없어요.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관계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들 얘기해 보죠. 네. 아까 잠깐 토노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더 내는 거잖아요, 돈을. 1,000원 이상 더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비용을 더 지불하면 그 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기대하게 되죠. 근데 네. 말씀하셨지만 5년 전에도 그 전에도 그랬고 택시요금 인상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받은 혜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렇죠. 관리가 필요해요. 사실 이 택시를 탄다는 것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게 타기 전에는 이 택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알 수 없습니다. 친절할지 불친절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순히 가줄지 환경은 깨끗할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알 수 없고 일단 타서 돈을 지불하고 내리면 그만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불쾌했다고 한들 사후 신고가 실제로 여기에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친절하게 하시는 기사분들이 또 그 타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우버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카카오에서 택시를 가지고 이제 유료 서비스까지 하겠다. 카카오 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그래서 우선 배차를 하겠다라는 내놨다가 한 방 세게 맞고 이제 쏙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택시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데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겠다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택시 요금을 올린다라는 걸 했을 때 과연 그럼 이 택시 요금을 올린다라는 게 법인 택시 회사들만을 위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자칫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자칫 우리가 매번 알면서도 해온 실수인데 그러니까 예견된 미래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동남아의 경우에는 택시 업계가 공존을 합니다. 그 차량 공유 서비스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당 요금 같은 게 사전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라고 못할 게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서비스나 어떤 품질의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
경쟁하지 않고는 평가받지 않고는 개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했다가 구조조정을 한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 4차 산업혁명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규제로 막아놓고 있거든요. 이건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나 한 번쯤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 서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옮겨가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택시 요금 인상 논란에서 보면 항상 소비자들은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하고 비슷해요. 이용자는 결국 그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은 이용자들이니까 택시 소비자들인데 항상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논란의 핵심, 그러니까 본질이 항상 좀 왠지 방치되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하자 보면 또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올 게 왔다라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 사실 계속돼 왔습니다. 비단 부동산 급등 문제를 꺼내놓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 뭐 부동자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뭐 1,100조를 넘었다, 얼마가 됐다 등등등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결국 이게 뭐 저금리 영향이라는 걸 뭐 누가 뭐 물어보더라도 다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후유증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역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문제,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만 놓고 보면은 뭔가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요. 일단 그 얘기를 오늘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경제평론가 모셨고요. 잠시 후에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전화로 연결을 해서 좀 거시적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연내 금리 인상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주열 총재 얘기 말고도 혹시 예상하신 바 있으세요? 지금 연말이냐 연초냐 그 시점의 문제이죠. 굳이 이제 연내라 2018년 이내냐 2019년으로 넘어가느냐 차이지 그 분기점을 사이에 두고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이제 중평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점을 딱 못 받기가 어려운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고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 경제 현황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연준도 요즘에는 뭐 막 올리지만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조심스럽게 올리는이 많으니 미루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는 지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려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경제 지표가 특히 고용률 그리고 다음에 성장률 이런 걸 봤을 때 고금리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의 이제 저금리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수의 압박이 마치 혈압처럼 걸리는 것이 또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냐 그게 이제 시점을 오락가게 만드는 주요 변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 평론가님한테 전반적인 총평을 일단 들었고요. 조금 이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하고는 좀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진작에 올렸어야 합니다. 왜요? 진작에 올렸었어야 부동산 투기가 발생을 하진 않았고요. 네. 뭐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살린다고 했는데요. 금리 5번, 6번 낮췄잖아요. 예. 투자 계속 죽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를 안 올려서 경기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요. 예.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 가격과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서둘러 저는 금리를 진작에 올렸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잡힙니까? 잡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저는 잡힌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게 된 원죄가 2014년 태경환 부총리 당시에 금리 낮추어서 부동산을 사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예.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시에 전 정책을 아주 잘못했다고 보고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 책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 서둘러 금리를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교수님, 금리 올리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가계대출 문제잖아요. 문제 네. 없을까요? 가계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들은 올리든 안 올리든 갚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 15% 정도 된다고 보고요. 예. 나머지 85%는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둘러 주택을 정리를 하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되면서 재무 구조도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건전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서둘러 올려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수님은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는데 왜 한국은행은 이거를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면서 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말로 좌고우면하는 것이죠. 왼쪽 예.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좌측 깜빡이 줬다가 우측 깜빡이 줬다가 그 한국은행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빌미를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 인하 압력에 예. 따라갔던 한국은행이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 이주열 총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결정을 확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때 척하면 삼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정도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세동 교수님은 명쾌하시죠. 금리는 이미 올렸어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최평론가님, 네. 가계부채 얘기를 사실은 제일 걱정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을 이제 그렇습니다. 펼쳐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뭐 한 15% 정도가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어차피 네. 그분들은 뭐 금리가 오르든 뭐 유지되든 별 어차피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이 교수님 굉장히 뭐 단호하시고 명쾌해서 야전 사령관 같은 느낌이 늘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죠.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85%는 괜찮을 것이다. 올라가도 어차피 이자 낼 분들이고 그리고 떨어져도 낼 분들이고 이제 문제는 지금 15%는 저금리로 계속 가더라도 언젠가 터질 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 지금 한 달을 금융이자 메꾸고 집을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를 꾸리고 예. 근데 지금 그 바깥쪽의 환경이 문제죠. 고용이 취약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점점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갚아야 될 돈은 늘어나고 있다. 이자가 버틸 만한 선으로 나름 생활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이자가 압박을 해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터진다. 이렇게 되면 말이 15%지 15%의 부채를 끌어안은 가게가 우리는 더 이상 빚 못 갚습니다 하고 손을 내려놓게 되면 예. 국가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고용률 1%, 2%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가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고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이신데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가계부채 경계선에 놓여 있다가 지금은 이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살짝 오름으로써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15%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약 이제 10% 내외의 가구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미 산출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치명적 타격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출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관리를 했던 것이 예. 지금 이 정도인데 문제는 부동산 붐처럼 돼버리고 재테크에 지금 막 돈이 몰리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갭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예. 지난해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계속 타겟으로 잡고자 했던 게 갭 투자였어요. 갭 투자 안 낸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 다주택 보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대다수가 현금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 압박을 해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금리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 샀든 재테크의 목적으로 샀든 그 이자 압박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폭발하게 된다면 이걸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원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당국이라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저도 뭐 일단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뭐 말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취약 차주라는 뭐 표현까지 써가면서 맞아요. 뭐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게 뭐 최종구 금융위원장 맨날 하는 얘기고 윤석헌 뭐 원장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를 좀 뭐 넘어서고 있고 계속해서 늘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더 늘었고 그렇죠. 등등등등. 네. 그러면서 예전에 가계대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 차원에서 했던 얘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을 봤을 때는 취약차주들 분명히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빌린 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금리 문제만 해도 보더라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적절한 타임을 놓쳤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터질 건 터지더라도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15%는 어차피 터질 거니까 조금 빨리 터지더라도 그것은 따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나머지 건전하고 정상적인 것은 순항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금리는 올려야 한다. 첫 질문에 저는 전제는 금리는 오른다예요. 연말이냐 연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른다. 다만 11월에 지금 이주열 총재의 고민과 사실 좀 정부는 올리라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좀 머리를 찌푸리고 고심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말씀을 드린 게 이 금리를 올린 상황이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들어낼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아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능을 할 것이다. 진작 올렸어야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미치는 다른 경제 지표의 여파들을 통제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죠. 이건 경제 전문가들은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할 것 같은데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다른 파급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가고자 제가 보기엔 11월에는 어려울 것 같고 연말 연초 정도를 바라보고 조금 더 미루면 내년 초인데 내년 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의 결산 지표를 가결산이라도 해서 최대한 따져보고 이 정도면 우리 경제 체력이 금리 좀 올려도 문제 없겠네. 지금 이 미국 왜냐하면 연준금리가 연말에 한 번 더 오르잖아요. 거의 확실하잖아요.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바로. 그러면 지금 1%포인트의 갭이 발생할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0.75인데 이걸 조금은 붙잡아 줘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올리는 시기 그 다음 텀에 우리도 따라서 한번 올려주는 제스처는 취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 플러스 효과는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확신이 현재 없을 것이다라는 게 큰 숙제, 고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지금 뭐 평론가에도 말씀하셨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 그렇고 여당 일부에서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금리 올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아까 김현미 장관도 잠깐 저희가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내용은 그거예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천백조 얘기는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호미로 막아야 될 상황인 걸 자꾸 가래로 막으려고 그런다는 거는 그만큼 더 불필요하게 땅을 많이 파고 더 깊이 판다는 얘기니 네. 그 여파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그걸 좀 모르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이 대책을 부동산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복잡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것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자마자 우리 경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한 이야기가 이제는 이 경제는 심리다. 대중 심리가 곧 경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 사실은 안정적인데도 포비아를 느끼게 되면 러시가 일어나면서 붕괴 안 할 경제 기반이 붕괴하는 것도 보잖아요. 또는 이렇게 오르지 않을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상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 지금 또 부동산에서 보잖아요. 예. 사실 서울 집값이 뭐 평당 1억을 넘었다.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그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는 문제지만 작은 문제인데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쓰나미가 돼서 돌아오는 일들을 왕왕 겪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2008년 저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의 실패도 있고 이 심리적인 러시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상동작용을 하면서 이제 터지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저는 이미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사실은 지금 심재철 의원하고 쓸데없는 뭐 6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가지고 격돌한 것 가지고 언론은 시끄럽지만 그 뒤에 나온 핵심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고용률 마이너스로 돌아서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것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률이요? 아니면 취업자 수요? 취업자 수죠. 수죠. 네, 취업자 수의 고용률은 감소. 60% 아직은 취업자 넘으니까. 수의 증감 폭이죠. 그렇죠. 감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관계 기조나 외교관계 기조는 좋고 지지율도 좀 회복했습니다만 만약 12월에 연말에 경제 성과 지표들을 뽑아내고 내년도 성과치를 전망했을 때 여기서 좀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이제 임기 중반이에요. 내년에 집권 3년 차.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경제를 우리가 분석하는데 정치 경제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냥 과거에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목이 간당간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지금까지는 이제 야당들을 잘 막아왔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언제 레임덕으로 빠질지에 대해서 경제가 변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썼던 방법을 써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건강하고 당연한 이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측의 심기는 지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뭐냐면 고민하고 있었던 거라 언제 올리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확신을 한 번 더 잡고 싶은 최후의 계산 과정인데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이건 제가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정치적으로 결국은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온다고요.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못 올릴 빌미를 하나 더 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텀 늦춰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고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줄 이 긍정적인 양의 시그널 외에 부의 시그널, 마이너스 시그널의 문제는 지금 이 정책 당국도 모르고 한국은행도 모르고 이주열 총재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올리라고 압박하는 쪽도 그 부작용에 대한 확신은 없고 이것은 닥쳐봐야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경제가 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높은 거죠. 그런 정책을 쓰겠다고 지금 일종의 뭐 한번 흘려놓고 뭐 반응 보고 이제 이런 그렇죠. 또 뭐 네. 예전에 그 있죠. 방식을 좀 또 써먹는 네. 것 같다는 지적들도 많은데 정부가 경제정책 구사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는 거에 반증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금리 중요하죠. 금융통화 정책 중요하죠. 한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고용률, 취업률 지표들과 경제 성장률 통합해서 중요한데 지금 거기서 최근에 우리나라 지표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요. 그러니까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지금 경제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조업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 예. 설비 투자율 문제로 그걸 이제 좀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혁신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뭔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들, 금융적인 수단이라든가 혹은 정책적인 수단, 뭐 부동산의 이제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 수요 두 가지였잖아요. 종부세를 포함해서 세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대출의 규제, 그리고 공급은 이제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미니 신도시 4-5개 신설, 서울 시내 30만 호 공급.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 핵심 불씨, 화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른 말들을 가지고 경제를 좀 움직여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건드리는 이 스위치가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자도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좀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오르겠죠. 금리는 오를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불확실성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사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그런 거를 좀 휘어잡을 수 있는,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좀 펼쳐나갈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굳건한 모습을 우리 경제 정책 쪽에서 맡고 있는 분들이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에 가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이제 대통령의 고민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외교 안보 쪽에서 다시 이제 경제로 온 것만으로도 얻으면서는 조금 안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